기다리고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사회주의 조선의 운명을 또 맡아 안으시고 오진 광풍을 길들이시며 저국과 인민을 용광의 단상에 받들어 올리신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우리 영령의 탁월한 용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김정은 동지를 맞이한 광장에 거품 같은 만세의 환호성 울려 퍼지고 경의의 축포가 터져올라 10월의 밤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인민의 삶과 행복과 미래를 지켜주는 오문이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 무력의 최종의 대호들이 경축광장에 들어서는 입장식이 시작됐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의 주권과 존엄과 영토 안전을 보위하고 있는 우리의 믿어온 장병들. 광장에 들어서는 전술 로켓 정대는 그 어떤 작전 전투 임무도 능숙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무쇠 철갑기입니다. 그 어떤 적의 장갑 기제도 빠짐없이 사냥해낼 자신감이 넘쳐있는 전투원들이 나아갑니다. 김일성 광장과 잇따온 거리들에는 우리 당이 지펴준 주차의 횃불봉, 혁명의 횃불봉을 억세게 지켜들고 어머니 당 창건 75돌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모여온 3만 7천여 명의 청년 학생들로 불의 대합을 이루었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언론이 아주 시끌했습니다. 밤 12시에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바로 북한 열병식 때문이었는데요. 열병식 영상이 중계가 되는 동안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죠. 네, 그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괴물 미사일의 등장,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 그리고 초호화 열병식, 그리고 북한 1인자의 눈물 등 헉소리 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이만갑에서는 바로 그 비하인드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우리끼리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제대로 분석해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이번 편에 딱 어울리는 북한 열병식 도사가 계십니다. 이제 김정은의 시대에 와서 하는 열병식에서는 5조 원 정도로 부산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은혜 씨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완전 이해돼요. 오, 역시. 1992년 4월 25일 기념 행사에 참가했거든요. 아니 근데 영상을 봐도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열병식을 또 엄청난 규모로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네. 귀여운데 맞아. 왜 하는 거야? 북한에서 어떤 행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열병식이라는 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전체 국가가 일목요연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열병식이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우리가 좀 멀쩡하다, 괜찮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가 열병식이 좀 좋은 그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누구든 감히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 든다면 침략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낼 징벌의지가 소리발칩니다. 북한 열병식만의 어떤 그 특징이 좀 있을까요? 48년부터 약 36회 정도 이제 열병식을 했어요. 김정일 시기 때 가장 많은 열병식을 진행을 했고, 현재의 그 열병식 형태의 구성이라든지 이거 자체가 김정일이 91년도에 최고사령관에 올라가고 나서 92년도 열병식 때, 그때 이제 현재의 포맷이 그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어떤 통치의 방법으로 또 볼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김정일이 어떻게 보면 열병식을 가장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게, 김일성 시기에는 열병식이 주로 8.15 광복절날 했어요. 8.15 광복 행사로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김정일이 이제 열병식을 주관하면서부터는 당 창건, 정권 창건, 이런 이제 어떤 국가기관의 창건 일과 관련된 일에 그걸 행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후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형 무기를 공개해가지고 대외 뭐 압박이든 메시지 보내는 용, 이런 용어로 적절하게 활용한 인물이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은 20년 동안 몇 번 정도 걸까요? 김정일이 약 12회 정도 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정주년이라고 해서 이제 꺾어지는 해, 10년 단위, 5년 단위 이런 게 있습니다. 5년 단위. 김정은은 어떤 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열병식이.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초반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절단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형 무기가 공개되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기를 달라 이런 그 요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한테도 약간 기만하는 목적도 있어서 최신형 무기에 대한 거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김정일은. 이제 김정은의 시대에 와서 하는 열병식에서는 최신 무기, 그 현대화된 거 이런 거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형태가 이제 특징이라고 좀 개방적이네요. 강력한 화력 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최신형 자행포 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의 영도 밑에 거대한 힘을 비축한 조선의 신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오밤중에 맞아요. 열병식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이번에 열병식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서유석 선생님? 보통 이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김정은 개인 입장에서는 그 0시에 자기 선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건 뭐냐면은 결국 선대부터 그렇게 꿈꿔왔던 게 결국 핵무력 완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왔던 그런 괴물 ICBM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그 신무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를 참배 대신을 가름하는 약간 형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박은혜 씨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 어렵죠? 지금 이런 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박은혜 씨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결혼식을 하는데 야외에서 낮에 신부가 있으면 신부가 안 예뻐 보여요. 옳다. 야외에서. 이제 결혼식 밤에 해야겠다. 그렇지. 세트면 몰라도. 그러니까 실내에서 어두운 조명에 신부만 비춰야지 신부가 예뻐 보여요. 완전 이해돼요. 오, 역시. 야.
제 의견은 저 밤에 한 이유가 미국 시간을 맞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실방을 니네가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이유가 있다 하면서 청창은 번쩍, 발걸음 쫑쫑,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의 병사 하는 이런 노래, 우리를 보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걔네는 가성비 상관 안 하고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2020년 북한 열병식 저희가 뭐 즐겁게만 볼 일은 분명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저희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온 세계가 주체조선의 강대성이 힘있게 시위될 이 광장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진담하는 만세의 환호. 왕의 손길에 떠받들려 자기 발전의 항로를 사랑찬 미운의 별로 수놓아온 우리의 항공 무력. 조선노동당의 비대한 75년 속에 영적 항공 무력의 75년이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엄청나게 쏴댔네요. 이거 밤하늘에. 저 의미가 있는 거야. 보통 이제 이번 열병식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서 했던 큰 열병식을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2조? 예, 그 당시에 2조 원이었기 때문에 야간에 했다는 점, 그다음에 대규모 무기가 동원된 거, 이제 주석단이 이번에 개조가 됐죠, 크게. 이런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는 두세 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했을 때는 한 5조 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훌륭하죠. 아니 진짜 인민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맞아, 그래서 열병식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말도 안 것도 돼.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좀 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비용을 쓸 때는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행사를 통해서 인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본인의 지위를 확보하고 대남 대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북한이 저게 가능한 거는 인건비가 안 들어요. 맞아. 그래서 왜 돈을 안 드는 거야? 돈 안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많이 큰 행사에 제일 크게 지금 작용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맞습니다. 저기다 인건비까지 줬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진짜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면 그렇죠. 이선씨 그 8,000원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저게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리고 심지어 저거 끝나면요 선물이 과자 한 킬로, 사탕 한 킬로 줘요. 예? 화가 나네요. 그거 장군님 선물이라고 받고 울어요. 장난 아니에요, 막. 이 화장지 한 통구리 다 없어요. 경축 참가자들은 색들리비도 주고 네. 참가하기만 하면. 색끌레비? 색들리비. 색끌레비. 칼라리비. 색끌레비. 그거도 주고. 추정이지만 네. 이 5조 원이라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가 걸려 있어가지고 돈이 잘린 상태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까지 왔기 때문에 돈이 많이 씨가 말랐어요, 사실은. 네. 그런 돈이 없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 20억 달러 정도의 가상화폐가 탈취당했다. 20억 달러. 2조 원이 넘는 돈이죠. 예.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이제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짓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발표할 때에는 미국이나 유럽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때. 대부분 돈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빨아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난 그 비용을 거기서 다 충당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그 해커 부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을 진행하는 해커 부대가 있고 하나는 돈벌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벌이용 해커 부대는 이제 전부 다 중국에 나가서 뭔가 사기를 다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금 세탁을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날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 때에는
마약으로 돈을 벌었는데 김정은은 마약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마약 같은 거 하지 않고 나는 깔끔하게 돈을 번다 해가지고 신세대 개념으로 돈을 이제 그렇게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깔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생기니까. 근데 저거 아까 그 횃불 행사가 나왔잖아요. 막 엄청난 거 불 들고 포레이드. 처음 봤어. 방해 용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갈 주체 혁명 역수행의 맹장부대 비용이 영원히 꺼질 줄 모르는 저 횃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갈바람을 맞으며 백장과 신념을 키운 영웅 청년 대군의 기상으로 조선혁명의 침노 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연습을 얼마나 해요? 저것도 한 6개월 이상. 아마 여기 수혜 씨가 참가했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초가 예산이 엄청 드니까 초를 안 주고 이제 나무 모형으로 이제 깎아가지고 김일성 광장에 포인트를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깨어가지고 너 몇 번이야 하면 네, 이대대, 이중대, 이서대 36종대 7번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1시간 반 동안을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때 진짜 공연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촛불이 만약 꺼지면 충성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살이었어요? 14살이요. 어머, 말도 안 14살 돼. 때요? 예, 공연을 1시간 30분 동안 하는데 여기 이제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무조건 불을 지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만한 초인데 한 사람 이 상반신만 한 크기의 초거든요. 여기 이렇게 접시 같은 게 있어서 받는 게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없는 애들은 이게 참는 거예요. 태양이 빛나 저 하늘의 묵별들이 반짝이듯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측에서 계시어 이 나라 청년들의 삶과 존엄이 있습니다. 저거 인민군대 그 열병식 범위가 있어요. 0시부터 한다면 오후 6시부터는 평양식 일책 수도 경무부를 몽땅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골목마다 다 차단해요. 맞아요. 그리고 10호 초소들은 몽땅 봉쇄가 들어가요. 평양식 일제 들어가고 나가지도 못해요. 애매한 말이다. 그리고 다 그래 봉쇄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일체 쇠붙이는 행사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행사장 이제 김정은 나오는데 이제 5km 반경을 이제 딱 봉쇄를 하거든요. 숟가락도 못 가져가니까. 그럼 어떻게 밥을 먹어? 주먹밥 싸가지고. 훈련 시에 물은 어떻게 먹어요? 진짜 북한이 이게 참 속상한 게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하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물을 못 먹어요. 이제 쉬는 시간 이제 10분을 주면 그때 이제 물 나르는 애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천 명, 수만 명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종대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바켓으로 갖고 가서 이제 한 컵씩 주거든요. 근데 막 먹고 싶을 때 갈증 날 때 못 먹으니까 애들이 땡볕에서 쓰러지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훈련 같은 경우는 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하고 화장실 문제가. 그리고요, 얘네들 그 열병식에서 가서 먹는 그 후방물자는요,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도 보니까 그 군부대 가족에서 쌀, 돼지, 뭐 간장, 된장까지 싹 다 걷어가요. 그래서 열병식장에 가져간다고 하고, 또 충성심에 불타있는 가족 엄마들은 텔레비다 팔아가지고 강내 쌀 다 해가지고 싹 다 그 열병식장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심을 척도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집 재산 이불뚝까지 다 뜯어서 팔아버려요. 장난 아니요. 세뇌돼가지고. 열병식을 하루 그 당일날에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병식에 이어서 이런 횃불 행사 그것도 경축 행사에 다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아리랑 공연도 하고 명절을 보통 한 3, 4일 종주년 때는 4일 정도까지 쉴 때도 있는데 그 전기간 이 그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제가 이번 열병식 보면서 가장 놀랐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연설을 하는 중에 흘린 눈물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 눈물에도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법칙? 천만 권면은 최대의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의 법칙부터 하나하나 이 행동을 분석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은 동생 아닙니다. 행동 분석가 김여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성함이. 김여정. 성함이 또 이제 김여정 씨다 보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또 행동 분석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제 자세가 이만감이 편한가요? 조금 어려운가요? 지금 제 자세가 어떤가요? 약간 불량 욕심이. 불량 욕심이. 그러니까 약간 전투적으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십니까? 눈물이? 행동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운 게 맞습니다. 이제 열병식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시면 만약에 진짜 내가 정말 이 연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눈물을 흘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게 눈을 안 깜빡거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이 흘러요,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연설 읽는 내내 약간 그 울컥한 분위기를 계속 연출했어요. 그 사실 연설을 하기 전부터 그런 징조들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등장을 할 때부터 뭔가 되게 불편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어요. 웃음도 되게 어색했고요. 입 가리고 보면 눈은 웃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는데 연설을 하기 한 직전에 잠깐 김정은의 모습이 잡혔는데 한숨을 쉬더라고요.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저희가 왜 약간 울컥할 때 이렇게 우는 그런 한숨이 포착이 돼서 뭐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 한 39회 정도 그런 표정이 보였어요. 39회. 역시 50분 동안. 근데 보통 이제 눈썹이 V자로 올라가고요. 입꼬리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눈꺼풀도 밑으로 내려오고 뭐 초점이 없는 눈을 많이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슬플 때 보이는 이제 표정들이 눈썹을 완전 V자로 올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미간에 살짝 주름이 가고요.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이거죠. 네, 맞아요. 호두턱처럼. 김정은이 조금 내가 더 불안하거나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열병식 모습들을 보시면 되게 많이 흔들다가 나중에 점점 나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열병식은 초창기 때랑 거의 비슷하게 몸을 거의 뭐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경사스러운 10월 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의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근데 이게 울컥할 때 더 많이 흔들어요. 의식 속에 나오는 감정의 표현이네요. 네, 감정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눈물을 보인 건가요?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반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2011년도에 이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 아예 대놓고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고. 맞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용구 옆에는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뭐 2014년도 뭐 예술 공연할 때 뭐 아버지가 떠오른다 해서도 울기도 하고. 어서 일어나오 양건동무. 함께 손잡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간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야속하게 떠난단 말이오. 김양곤 통전부장이 있었는데 이 김양곤 씨가 되게 친했어요. 이 김정은과. 교통사고 나서 죽은. 예, 유일하게 소통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주 대놓고 또 울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계시며 저렇듯 장한 우주 정복자들의 대견한 모습을 보시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민심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간부들을 내세워서 사과를 했지만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김정은 본인이 나서 직접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사실 눈물도 눈물인데 왜 연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심지어 미안하다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전투적 인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중요심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군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김정은이 원래는 2018년 7차 당대회 했을 때 인민생활 개선을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다시 연장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분은 개선된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 그 참아준 고마운 마음 이런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또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설 중에 딱 한 번 분노를 보인 적이 있어요. 분노를 보인 적이 있어요. 맞아. 뭐 했어? 김정은이 분노를 보였던 표정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표정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짧게 미세 표정으로 분노를 보였던 장면이 이제 어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라고 하는 멘트였어요.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미세 표정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은 0.25초 만에 자신의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거든요. 아주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표정이에요. 우리 당은이라는 말을 하기 직전에 우리 당은 한번 이렇게 코끝을 찡그리면서 아주 빠르게 분노하는 표정을 짓고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근데 이상했던 건 분노한 다음에 증진시키고라고 하는 이 말에서 몸과 말의 불일치라고 해서요. 약간 거짓말 지문 같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동의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잖아요. 싫을 땐 좌우로 흔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진시키고 하면 증진시키고가 돼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증진시키고 아주 빠르게 고개를 떨어서 흔드는 포인트가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그래서 아마 이게 거짓말 지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걸 증진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세하게 왜 나오는 무의식의 표출로. 네, 무의식의 표출로 연설 중에 한 번 분노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몸과 말의 불일치가 일어났던 장면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월 명령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 달리 김정은이 유독 더 특별하게 챙기는 인민의 대상이 있어요. 김정은의 시대를 일컬어 보통 여인천하라고 하죠. 뭐 리설주, 김여정, 뭐 최선희,
주회까지 북한의 여성 정치인들이 굉장히 각광받잖아요. 김정은이 또 유독 챙기는 게 이 엄마들. 어머니 대회를 김정은이 개최를 했어요. 김정은이 어머니 대회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에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뜨거운 경모의 마음으로서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눈물 진짜 흘리네. 금반지. 여성의 마음을. 김정은이 엄마들의 마음을 역시나 잘 알았어요. 그렇네요. 일단 금반지 선물 나갔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봤더니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선물 나갔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봤더니 디지털 TV. 그래서 TV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줄 선물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고 챙겼다. 이런 얘기까지 북한 매체가 했어요. 일반 인민들에게 주는 선물치고 굉장히 풍성하고 김정은이 진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김정은의 애민 정치 부각은 대부분 다 가식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평가하는데 어머니 대회를 챙기면서 보였던 김정은의 연설, 눈물, 선물은 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요. 아니 요즘 금값이 사실 요즘 막 사상 최고로 좀 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 돈에 거의 뭐 40만 원도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귀한 금반지를 선물한 것도 모자라서 눈물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챙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적으로는 아무래도 자기 생모 고영이에 대한 애틋함,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머니 대회잖아요. 여기 공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도 놀랐는데 북한도 지금 저출산 현상이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갖다 위협할 정도로 사실 저출산이 된다면 특히 이제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노동력 중심이잖아요. 우리처럼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팍 줄어들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인구가 2배인데 북한에서는 좀 120만 명 억지로 그 많은 병력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병력 유지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는 이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에서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거죠. 우리 임원갑 식구들도 혹시 북에 계실 때 기억 남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평양이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11살 때까지 사탕 과자를 2월 16일, 4월 15일 때마다 항상 매해 받았어요. 매해 받았고 제가 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2012년에 그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 아리랑 대집단체조라는 것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김정은이가 사탕 과자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거의 한 10만 명 되는 그 참석한 그 주민들에게. 그래서 그때 사탕 과자를 받고 막 김일성, 김정일 초상 앞에서 막 울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서? 네, 수령님 정말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었어요. 진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뭐 사탕 과자는 사실은 전 아이들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매년 2월 16일, 4월 15일을 자동적으로 기다려요. 이게 뭐냐면 선물에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되면은 아이들이 바로 뜯어먹는 게 아니라 2월 16일 아침에 초상화를 보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리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먹거든요. 이게 평양이 이 정도면 지역은? 지역은 그 사탕 과자가 2월 16일, 4월 15일 정말 눈 빠지게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김정은 정권한테 자동적으로 김정일, 김일성 생일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안 씹어 먹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 정말
뭐 별사탕 사탕 이거 하나에 넘어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이들은 의외로 쉽게 조그만 선물에 세뇌가 돼요. 그러네요. 좀 자그만 선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히틀러가 16살 이하 소년단 히틀러 유겐트라는 거를 운영을 했어요. 16살 이하 미성년자들이거든요. 뭐예요? 히틀러의 총폭탄이 되겠다고 해서 이 연합군에 의해서 베를린이 함락될 때 끝까지 정말로 총폭탄이 돼서 죽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세뇌를 했냐면 예쁜 옷, 군복. 히틀러가 미술학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휴고 보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진짜? 네. 슈거 보스가 저 독일 군복을 맞아요. 디자인했어요.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예쁜 군복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입었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약간 꿈이 되고 그 약간 이상이 된 거예요. 나도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유겐트에 가입을 하면 내가 저 멋진 군복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유겐트에 가입을 해서 저 군복을 입는 걸 자랑으로 느꼈어요. 입자마자 뭐냐? 내가 이렇게 멋진 군복을 입게 된 것은 히틀러 총통 덕분이다. 총폭탄이 되자. 자연스럽게 세뇌가 된다니까요. 뭐 시계 사날라야 돼, 자동차 사날라야 돼, 애들 또 사탕 먹여야 돼. 지금 아주 환심 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도 고민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친필서한 하나 보내거나 아니면 뭐 만나서 친견 사진 하나 찍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그걸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의식이 깨면서 맨입은 싫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단 대회도 열었는데 거기에 애들이 뭐 5,000명 모였는데 다 일제 그 알바시계 세이코 알바시계 그거 하나씩 줬잖아요. 5,000명한테.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당 간부들이나 일부 좀 괜찮은 사람들은 한국산 등산복을 그렇게 또 최근에 좋아해요. 이제 벌써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원하고 뭐 뇌물도 그냥 향수 뭐 대충이 아니라 뭐 불가리 향수 이런 거에 요즘 여성들한테는 불가리 향수가 최고 인기라는데 이런 수요들을 김정은이가 이제 맞춰주지 못하면 선물 정치의 운명도 별로 끝이 좋지 않을 거다. 제가 21년 초에 직접 들은 첩보인데 명함식이라고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뭐 스위스산 명품 시계, 황금색 명품 시계에 김정은 빨간색 이름으로 해서 하사하는 명품 시계. 비싸다. 이거 굉장히 가보예요. 이게 장마당에 풀렸다. 장마당에 당근 거래한 사람을 봤죠. 더 충격적인 거. 근데 북한 당국이 그걸 장마당에서 파는 걸 알고도 그냥 냅뒀다. 이 충격적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짝퉁이었다. 그래. 이럴 것 같았어. 이유는 대북 제재 때문에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그만큼 수요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적당한 짝퉁 시계를 들여와서 김정은 이름 써서 선물했는데 202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짝퉁의 그레이드가 높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진짜다. 근데 2021년 초반부터 2021년 후반 갈 때까지 김정은 명함시계 짝퉁의 그레이드가 점점 내려와서 받은 사람이 볼 때 짝퉁이네. 짝퉁인 거 알고 장마당에 풀고 장마당에서도 짝퉁인 거 알고 거래하고 북한 당국이 차마 친애하는 위원장 동지가 준 선물이 짝퉁이다. 이걸 단속하게 되면 짝퉁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돼요. 알고도 단속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선물 정치의 시대가 이미 사실은 끝자락에 왔다. 그러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선물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때는 반짝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만 질이라든지 수량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일정 수준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음 선물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할 테니까. 근데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만약 김정은이 더 이상 이제 선물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사실은 김정은이가 당정군 엘리트들의 의지에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선물이 점점 떨어지고 또 짝퉁이 되고 이러면서 그러면 충성심이 아무래도 옅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균열이 심해진다, 그리고 균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10대 말 아이들 같다. 훈련 제대로 안 된 아이들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국정원에서도 북한군 1,900명 뭐 파견될 전체 병력 중에 상당 부분 10대 병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군 초모는
17살 때부터 이제 징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사실 10대 병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한 20살쯤 되면 한 3년, 4년 정도의 전투 능력을 가진 이런 베테랑 병사들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병사들이 체격이 다 이제 왜소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징집이 148cm 이상이면 다 현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148cm. 140. 그래서 북한도 물론 특수부대 정도 되면 뭐 한 160키 정도 되고 또 60kg 정도 되는 김정은 앞에서 진짜 시범 보이는 부대들 보면 뭐 우람한 체격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아담한 체구인 그 특수작전 그렇죠. 부대원들도 상당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폭풍군단 네. 확실할까? 아니 너무 애들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 영상에 보이는 폭풍군단이라고 아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품 받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저 영상 속의 군인들은. 왜냐면 일단 줄 서 있는 자세도 이건 무슨 완전 뭐 너농조기대도 그런 너농조기대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도 군대인데 그것도 특수부대라면서요. 그들도 무조건 단학가예요. 그거 관병일치 얼마나 떠드는데요, 북한이. 근데 병사 보고 야 나오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유치원 애들이에요. 줄 서라 말라. 알아서 줄 서야 되는 거고 원래 맞다면. 단학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군인 같지도 않았고 군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야 저거 특수부대가 맞아? 뭐 어떻게 경보여단들이 저 모양이야.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 폭풍군단 맞고요. 왜냐면 3,000명, 제 여당 같은 경우 3,000명이면 거기서 전투원들은 500명밖에 안 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최강을 뽑으면 뭐 진짜 살인 병기 이런 사람들 뽑으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 속에 있는 거는 페이커 같은 애들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제는 다른 장 영상에는 야투경 착용하고 행군하는 거 보면 이거 열 맞춰서 행군하거든요. 걸음 보폭 맞추고 그게 있고 또 어린애들은 딱 봐도 제가 봤을 때도 이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복무한 정도 이제 신병 끝나고 얼마 안 돼 한 21살, 22살 보직이 다른 걸 거예요. 이런 애들은 많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총알바디가 될 수 있는 앞에서 그냥 돌격하면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 앞에다 세워놓고 진짜 싸우는 건 뒤에서 어떻게 뭐 야간 침투를 하는 수중훈련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 폭풍군단, 특수군단인 건 알겠는데 이들이 이제 주로 작전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산악이 많은 또 도심에 침투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의 어떤 전투 훈련을 주로 받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주로 배치되는 곳이 평야지대다. 여기서 사실 어떤 전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화력이 더 필요하고 인원수가 더 필요한 것이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총알바지가 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뭐 폭풍군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봤을 거예요 그 영상. 공수훈련하는 거 봤죠 한번. 낙하산이 줄이 서로 이게 공중에서 낙하산 줄이 서로 엉켜가지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그건 뭐냐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훈련입니다. 비행기 띄우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형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특수군단이다라면 일단 산악 지형이거나 아니면 도심이어야 되거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저런 데입니다. 밀 많은데. 여기 숨을 데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사실상 대포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페이크가 나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좀 그나마 믿을 만한 그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동영상이에요. 네,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군이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고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가는데 북한군이 자기를 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병사가 2명이 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래서 자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И при штурме они начали стрелять по нам. Мы пытались их вразумить, куда стрелять. И корейцы вроде как застрелили двоих наших.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я подумал, лучше сдаться в плен, чем быть убитым своей пулей. 러시아군 지휘를 받는 건데 이게 소통도 안 되는데 대간 소통도 안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작전에 써먹을 수 있는 병력인가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지금 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죠.
아유, 엄청 읽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사망자 전체가 이제 전쟁 내내 사망자 전체 러시아군 사망자를 보면은 나토 추정은 뭐 한 6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11월 초현재. 네, 사상자. 60만. 정말 치열한 전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이제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부대가 전설 공격을 합니다. 4가지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회용 제대가 있고 특수제대가 있고 돌격제대가 있고 전열제대가 있어요. 이 4제대 임무가 다 틀린데 특히 이 일회용 제대는 그야말로 들어가서 총알 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먼저 딱 들어가서 처음 제대가 달려 들어가서 가면서 방어하는 측에서 사격을 하겠죠. 그러면 방어 쪽에 위치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특수제대가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중화기 공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 참호를 공격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제압이 되는 사이에 돌격제대가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면은 후속으로 전열제대가 와서 그쪽 지역을 완전 장악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싸움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 제대용으로 사용을 했던 게 스톰 제트라는 부대가 활용이 됐어요. 스톰 제트 이게 사실 뭐냐면요. 수인 부대,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 이렇게 싸우면은 가서 살려줄게, 뭐 저거 해줄게 그러면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고진. 네, 맞습니다. 프리고진이 막 그때 2000년 7월에 막 돌아다니면서 감옥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던 게 이 부대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투입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수인 부대도 거의 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전멸했습니다. 거의 뭐라고 그럴까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스톰 V 부대. 이 스톰 V는 뭐냐면은 몽골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도, 스리랑카 그런 이제 용병들을 가지고 일회용 제대를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고 아마도 지금 북한 들어가는 이 인원들도 일회용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갈 땐 그럴 거예요. 북한 지휘관도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부하들 희생되기는 싫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독립 제도로 들어가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만약 총알 앙패로 나간다 해도 얘는 그냥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스톰브이 그 형태였어요. 경보병 부대가 이 테러가 막히면 그냥 자폭하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알아서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 사실 이 전투에 투입됐다가 그 혼자 유일하게 그 살아남았다는 그 북한군 그 분이잖아요.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는 혼자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 기술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끌스크는 진 러시아 땅의 아닙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러시아군이 무기도 없이 그냥 투입시켰다. 그리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진짜 수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총알바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근데 우리 또 양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통적으로는 구소련과 러시아의 돌격 작전은 앞엔 일단 죽여요. 그 이제 그 에너미 애트 게이트라는 그 주드로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러시아 병사 3명당 총 하나 줘요. 어머. 와 뭐야? 그러면 맨 앞에 선 애가 총 쏘고 달려가요. 웬일이야. 2명은 총 없이 뒤에 이로 달려가요. 얘 죽죠? 뒤에 2번째가 죽어. 쏴. 얘가 죽죠? 3번째가 쏴요. 그리고 이 러시아 병사, 소련 병사들 사람이 애들이잖아요. 난 뭐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기 싫다 해서 거기 때 볼가강이라고 강에 뛰어들어요. 난 헤엄쳐서 난 탈출하겠다. 정치 장교들이 넌 조국의 배신자라고 해서 바로 등 뒤에 자국 젊은이들 쏴 죽여요. 이게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니까. 단지 러시아 병사가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개죽음 당한다 이 차이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부모가 분명히 북한에도 남아있고 자국의 청년들이 타국에서 소위 이제 개죽음에 가까운 죽음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과연 좋을까요? 전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이 다수의 북한 내부의 민심 동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소식을 쉬쉬했는데 가족들이 알고 이거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내려면 니네 자식들이나 보내지 왜 거기서 젊은 우리 애들을 개죽음 시키느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어서 우리 국정원의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을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 일반 주민들과 격리시키고 있다. 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북한 내부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다른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위한 차단. 두 번째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데 러시아에 가서 병사가 투항을 하거나 탈영을 할 경우 야, 니네 부모님 우리가 따로 격리해서 잡고 있어? 딴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일종의 인질 협박용이라는 거죠. 제 북한 그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격리장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만갑에서 너 봤다. 그랬어요? 괜찮다. 난 아버지 엄마 없으니까. 난 너네는 안 나갔냐 하니까 우리 여자는 안 나갔다 이러더라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다 20대 어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병사를 보니까 눈에 벌써 약간 겁이 있습니다. 겁이 없을 수가 없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거기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모습 보니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고 조카뻘 이런 애들인데 얘네 이제 내일이면 또 다 없어질 수도 있을 애들이다 생각하니까 한 명이라도 좀 살아서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들이 기순, 투항을 좀 많이 유도해서 좀 많은 애들이 좀 탈북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으면 자유품이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의 젊은이들은 지금 러시아 땅에 파병이 됐어요.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 김정은이가 어떤 대가나 이득 없이 뭔가를 결정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요. 이 김정은이는 이 심장은 사회주의의 붉은 기가, 머리는 자본주의의 계산기가 따닥따닥 뚫어봐서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 아니, 김재 기자. 북한이 분명히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인을 파병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다른 나라의 용병이 증언을 했어요, 최근에. 내가 러시아에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추산해서 북한 김정은도 최소 이 정도의 돈을 받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 다른 러시아 용병이 일시금을 하나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2,0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또 월급 형태로 돈을 매달 받는데 그 돈도 한 2,000달러.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시금 빼고 월급만 합쳐도 매달 334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북한 병사들의 목숨으로 김정은은 300억 가량의 돈을 매달 받으면서 이 돈을 뭘 하겠습니까? 핵 만들죠. 핵 만들고 무기 만들고 통치 자금으로 쓰는 거죠. 안 돼. 돈 말대꾸를 못 하겠네. 군인들 월급은 국가가 적립해 두었다가 이제 돌아갈 때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국가가 갈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도 남강건설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남강건설회사가 공병군단 직속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남강건설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100% 다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공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이제 종이장 형식으로 받습니다. 받았다가 이제 내가 귀국할 때 거기서 일부분 다 받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받거든요. 뭐 그것도 감지도 없지 한 일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에 나와 있는 그런 파병된 그런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군인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 여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행방불명 됐다거나 뭐 할 때에도 이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출처를 하다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은 다 국가가 이제 고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군의 사망보험금이 뭐 1억 원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조금 그 서방의 그런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해도 적어도 한 3만 불 정도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뭐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좀 달러 수입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문제는 진짜 피를 흘리고 부상당하고 이런 병사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 언론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물까지 보내서 굳이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해라. 라는 거에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전쟁 지속 능력이 사실상 북한군에 의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러한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청년들에게
전쟁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너희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북한군이 계속 와서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혈맹의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네. 점을 러시아랑 북한이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러시아 주민 그다음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효령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압축적으로 말이나 킴의 아까 리포팅에서 나와요. 현장 리포팅에서 뭐라고 말이나 킴이 얘기했냐면 이제 북한군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할 최고의 군대로 거듭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безусловно, когда ребята вернутся, они будут обучать свою армию,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этот момент эта армия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оеспособных армий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북한군이 보여줬던 화력은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훈련이랑 이 경험을 통해서 현대전을 배울 것이다. 현대전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향후 인태 지역에서의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해군력과 관련돼서도 인태 지역으로 나가겠다. 지금의 보면 러시아와 북한군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직접 참여를 통해서 잘 훈련된 북한군이 앞으로 향후 인태 지역에서의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그 점에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규군을 용병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제 북한입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때는 분명한 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지금 대가를 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7월 22일이었었죠. 국가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사일, 자주포, 북한군 병사 급여, 그리고 전사자 위로금 등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로 추산되냐? 무려 우리 돈으로 한화 25조 원이요. 25조 원. 자, 지금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25조 원은요. 포트라에서 발표한 북한의 2023년 전체 대외 무역량보다 6.5배가 많고 2023 총 수출액보다는 54.6배가 더 많거든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큰 관심을 가졌던 세기의 대합병이라고 했던 B항공사의 우리 국적이요. A항공사 인수, 총 인수 금액이 1.5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아시아나 항공을 16번 사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KTX 경부고속철 있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체 공사비가 다 포함해가지고 20조였거든요. 5조가 남아요. 와, 이거 그러면 북한 경제로 보자면 산소호흡기 대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죽었던 사람을 거의 지금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소생시킨 거죠.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